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기적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요. 인생에 아무 기적이 없다고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삶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어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 사이에 풀 한 폭이 자라나는 것도 기적이고, 짤랑짤랑 동전을 챙겨 나오지 않아도 버스를 탈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것도 기적이고, 까만 콩으로 맛있는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차피 겪게 되는 하루, 어차피 마주치는 현상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삶을 빈곤하게도 풍부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박정준님, 출근길입니다. 항상 출근길에 듣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곽정은님도 오셨고, 김선호님도 반갑습니다. 또 일찍 출석 체크해 주셔서요. 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시간. 국토연구원이요, 오늘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차 2법, 전월세 계약을 2년 더하기 2년,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하나고요. 또 임대료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요거 합쳐서 임대차 2법이라고 하죠. 이번에 임대료 인상률을 더 올리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때 현재 최대 몇 %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그 퍼센트 숫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그 상한선을 두고 말이 참 많은데, 혹시나 여러분이 겪으신 일이 있다면 같이 메시지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추첨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KBS 콩 또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먼저 백상경 기자부터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채은행인 IBK 기업은행 그리고 농협조합에서 총 2천억 원대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주요 사회 지표와 함께 산불에 대응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의 추경 움직임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는요? 네, 문화상품권 많이 쓰실 텐데 사용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에게 먼저 갑니다. 기업은행에서 부당대출한 게 걸렸는데 무려 7년이나 이어지던 거예요. 네, 이게 금융감독원이 이해관계자 등과의 이 부당거래에 관한 사례를 어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먼저 기업은행이 총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이 적발이 됐습니다. 핵심은 전현직 임직원 총 20여 명이 줄줄이 연루가 돼 있는 785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인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업은행 퇴직 직원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약 7년 동안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을 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 직원이 퇴직 후에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같은 것들을 차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 배우자가 현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직원인 배우자와 그 본인의 어떤 입행 동기들 이런 쪽하고 계속 공모를 해가지고 대출 관련한 증빙이나 자기 자금 부담 여력 같은 것들을 허위로 기재를 하고 부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과정
과정에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뭐 사모임 같은 것들 한 5군데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다수의 임직원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임직원의 배우자를 자신이 소유한 업체의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이 이 방식으로 한 15억 7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앞서 말씀 드린 게 이게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데 네. 국내와 필리핀 같은 해외에서 골프 접대를 했던 정황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기업은행의 2월 말 기준으로 현재 부당대출 잔액이 535억 원이고요. 이 중에 약 18%인 95억 원 정도가 부실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고요. 그런데 이 일을 기업은행 내에서 조직적으로 숨겼다라는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금감원이 이 부분을 지적을 직접 했는데요. 네.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에 이 부당대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지점 그리고 임직원이 이게 연루가 돼 있는 사실들, 그 금품 수수 등 여러 가지 금융사고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했는데 이걸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업은행이 지난해 11월에는 지점 여신 관련 검사 방안 등 검토 결과 이런 별도의 문건을 하나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여기에 지금 사고의 은폐, 축소 시도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이 금감원 설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은행이 이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게 8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2월이 돼서야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로 축소 지연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금감원이 검사를 하는 기간 중에도 부서장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직원이 파일이나 사내 메신저 기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금감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농협조합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졌다고요? 네, 농협조합에서는 이 10년 이상 조합의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사 사무장이 핵심인데요. 네. 이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동안 1,083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았습니다. 준공 전에 30가구 미만의 이 분양 계약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를 신고할 의무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걸 악용을 해서 매매 계약서를 변조하는 그런 수법들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조합에서는 사실 이 매매 계약서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어떤 좀 이상한 징후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를 하면서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거나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이게 농협중앙회 따로 있고 농협은행 따로 있고 지역 단위 농협조합만 네, 하더라도 1,000개 맞습니다.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농협 어떤 조합인지는 발표는 안 됐고 네, 한 조합으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또 여러 군데 또 걸쳐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 업체죠. 빗썸. 여기에서 사택 임원들에게 좀 제공을 했나 본데 규모가 상당했네요. 네,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큰 임차 보증금 액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상황인데요. 네. 이 빗썸 같은 경우는 부적정하게 사택 임차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지원에 대한 한도나 기간, 보증금의 횟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규도 제대로 없었고 내부 통제에 대한 이런 하는 내부 통제를 하는 절차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총 임차 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고가 사택 임차 거래를 승인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이제 전직 임원이자 현직 고문으로 있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분양받은 주택을 회사 사택으로 임차한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보증금 1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걸로 이제 자기 잔금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상 자산 이 사업자들이 아직 금융권에 편입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금융 관련 법령 규제를 안 받고 있는데 어쨌든 금감원이 이번에 검사를 해서 이 내부 통제가 이렇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지만 이번 혐의가 가상 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 좀 끼치는 영향도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법상의 규정 준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구속력 있는 어떤 강한 좀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회사 돈으로
수십억 원짜리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사택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네. 제재를 받거나 처벌받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사도 아니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내부 통제 절차 없이 규정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라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갖춰놔라 이런 의미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문화상품권 우리 회사는 쓸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한 업체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신세계그룹 계열 온라인 쇼핑몰이죠. G마켓이 거기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그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캐시인 스마일머니로 이제 전환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문화상품권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니까 이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 이게 G마켓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네이버페이, NHN 페이코, 예스24 등이 문화상품권과의 제휴를 종료했고요.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교환권 공급사에다가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죠? 네, 문제가 된 거는 그러니까 주문화상품권 이 회사가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서 당국에 선불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불업을 등록하게 되면은 충전 금액을 100%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선불 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선불 충전금 전액은 이용자의 재산으로 따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불업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이제 이용자 보호 내용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제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당국이 이 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잇따라서 그 판매 중단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재무 상태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높은 상태고 또 자본 총계는 매우 낮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데 참고로 그 네. 문화상품권과 비슷한 상호를 가진 컬처랜드 상품권이 있는데 이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불리는데 이것의 발행사인 한국문화진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에 선불업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다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백화점 상품권, 도서 상품권처럼 일반 명사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게 아니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라는 고유명사인 네.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회사가 선불업으로 등록을 안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네. 다른 과거에 협력했던 협력사들이 좀 하나둘씩 기피하고 있다. 이걸 알려드린 거고 다른 컬처랜드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상품권하고는 또 구분을 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 또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 그 경남 경북 지역 산불 사태 너무 커지고 있는데 사망이 18명에 이르고 중상이 6명, 경상을 입으신 분들은 13명이라는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산불이 좀 빨리 잡혀야 될 텐데요. 자, 백상경 기자, 조금 이따가 또 산불 관련된 소식도 있으니까 그 잠시 후에 또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그 소득과 생활 수준 통계가 발표됐죠. 네, 한마디로 최근 10년간 국민들의 벌이는 18% 정도가 늘었는데요. 씀씀이는 40% 넘게 늘어났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번 것보다 쓰는 게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한국의 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지난해 36,624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화로 약 5,370만 원 정도인데요. 2014년 이게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0년째 지금 3만 달러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 총소득이 정체되는 동안 씀씀이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1인당 민간 소비 지출이 2014년 1,650만 원에서 지난해 약 2,400만 원으로 45%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최근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가 같은 것들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인당
개인당 소비 지출은 늘었지만 전체적인 이 민간의 소비 지출은 또 쪼그라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민간 소비 지출의 비율이 48.5%였는데요. 이게 1년 전보다 1.4%포인트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쓰는 돈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GDP 대비해서 민간 소비의 지출이 50%대 중반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2015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밑돌았고 2019년에 반짝 반등해서 50.1%였나 그 정도를 올라갔다가 2020년에는 지금 7.8%로 하락을 했고 5년 연속으로 계속 지금 50% 미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소비가 잠깐 또 살아나는 듯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것도 다시 또 움츠러든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3.4로 2월보다 1.8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해 12월 비상기업으로 12.5포인트 급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올해 1, 2월에 연속으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합쳐가지고 총 7포인트 정도가 회복을 했고요.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오름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절대 수준을 살펴봐도요. 계엄 이전인 이 작년 11월 이후에 100을 계속 밑돌아서 비관적인 시각이 계속 우세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내수 부진 그리고 앞으로의 좀 수출 증가세 둔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 역시도 지금 경기를 전망을 좀 안 좋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 전망 어두워지고 있고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집값은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다고요. 네, 그 6포인트가 올라간 105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해 7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다만 이 조사가 서울시가 이 지난달 12일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후로 이루어진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요. 24일 지금 강남 3구와 용산을 다시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잖아요. 근데 이 영향은 지금 반영을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정부가 일단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했죠. 네.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이 뭐냐면은 내년에 재정 운영 기조 그리고 투자 중점 그리고 재정 혁신 방안을 담은 원칙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준수해야 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르면은 내년에 총 지출이 올해보다 4% 증가한 704조 2천억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쓸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셈입니다. 일단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그리고 여기서 하고 있는 관세 정책 전쟁 같은 이제 불확실성에 대응해서 수출 지역 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AI 반도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요. 또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그리고 바이오, 양자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죠. 이것들에 대한 이제 이런 기초 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위기 폐업 소상공인의 제도약을 돕고요. 또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세수 계속 펑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부채도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라도 줄여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고요. 네, 정부의 총 지출을 보면은 이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 지출 그리고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재량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량 지출은 이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이 된다면 뭐 예를 들어 SOC 같은 건 조금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라면 의무 지출은 복지 수요 등으로 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의무 지출을 손질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기재부에서는 현재 재정 여건을 국가
채무가 주요국에 비해서는 이제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그리고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제통화기금이라든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래 지출 압력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를 주문했다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의무 지출 감축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건전 재정 원칙에 이제 지속 가능성을 더해서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건데 이제 필수적인 소요를 제외한 이제 모든 재량 지출, 그러니까 의무 지출 말고 재량 지출도 10% 이상의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등 이제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재정 여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의 효율적인 재원 부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전에 아까 강영현 기자가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이쪽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걸 기피하는 업체들 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하고 잘 구분하셔야 된다. 그런데 9208님이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이랑 주식회사 문화상품권 두 회사의 상품권 문양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잘 표식이 잘 구분이 안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그 발행 회사 그 정보도 잘 좀 확인을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두 개 회사는 다르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고요.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경북 경남 지역 산불 때문에 너무 걱정인데 아까 문윤홍 님이 글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산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아프고 잠도 잘 안 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정치인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추경 예산 논의하고 있고 네. 당연히 이제 산불과 같은 이제 재난 대응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를 이제 또 탓하고 있네요. 네, 일단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번 재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물론 당연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중에도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야가 어쨌든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해 이제 올해 예산 짜면서 재난 대응 예비비 삭감한 이 내용들을 뭐 이게 지금 야당 주도로 지금 삭감이 됐던 이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예비비는 충분하다. 추경을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전체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서로 맞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어떤 대응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추경 자체는 어쨌든 뭐 이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15조에서 20조 원 추경 아이디어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은 35조 원 이상의 어떤 슈퍼 추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산불 대응 예산이 포함돼서 이 중간 어디쯤 뭐 한 25조 이 정도에서 추경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와중에도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도 좀 아쉬운 모습이다. 너무 이런 씁쓸하죠. 지적들이 있고요. 산불 번지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정치권이 합의하는 속도는 여기까지 듣죠. 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오늘은 어떤 숫자, 퍼센테이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전월세 상한제에서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있죠. 지금은 이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전월세 가격을 2%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숫자 2가 아니라요. 예.
이 정도 몇 %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202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돼서 5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요율이 전월세 시장의 가격을 왜곡한다, 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또 일각에서는 그 상승률을 10%까지 좀 올리자라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시장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국회도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8280님이 또 강력한 힌트를 주셨는데, 8280님이 오로지 올리자는 주장에 세입자는 오, 이번만 안 돼요 라고 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진숙님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전세 계약할 때 그 다음에 계약하니 훨씬 더 오르더라고요. 못 올린 거 모아서 올리더라고요. 유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제한이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는 또 그동안 못 올렸다는 걸 다시 다 켜켜이 쌓았다가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그런 또 수단이 되기도 하죠. 7775님은 임대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이자를 몇백만 원씩 내고 있는데 신혼부부는 새 집에서 4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안 팔리니까 이사 가지도 못하고 속이 시커멓게 탔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또 각각의 또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2233님은 집이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세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임대차 법 때문에 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도 힘드네요. 이렇게 의견도 주셨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 또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은 산불도 그렇고요. 이런 좀 자연 재난 혹은 또 인재로 볼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좀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또 엊그저께는 서울 한복판에서 엄청나게 큰 싱크홀이 생겨서 또 충격을 주기도 했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되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이 싱크홀 문제 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좀 예방법은 없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강동구에서 발견된 싱크홀, 20m짜리라고 합니다. 지름이 4개 차로에 걸쳐서 이게 이렇게 크게 함몰이 됐는데요. 우선은 사고 원인이 어떻게 좀 추정되는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홀이 발생되는 요인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이제 어떤 지질의 상태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그 지질의 상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기타 상황인데요. 뭐 이제 공사에 의한 어떤 뭐 진동이나 충격 뭐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뭐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아마 싱크홀 생기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상수도 파열의 그 확률은 한 3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한 70% 정도가 거기 하부에서 공사 진행 중이던 이제 서울 지하철 9호선 공사, 이게 한 70%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될 때 먼저 상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물이 나왔느냐, 네. 아니면 하부에서 터널 공사를 하는데 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집안 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이 상수도관이 터졌느냐, 이제 이건 선후관계는 좀 밝혀야 되는 사항인데,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하부에 있는 지하철 공사, 그리고 이제 인접해 있는 세종포천 그 터널, 아마 이런 요인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9호선 공사 현장하고 연관이 있으려면 그 터널 굴착하는데 뭔가 더 많이, 생각보다 더 많이 무너져서 위에서부터 뭐 아니면 아래서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이제 강동 소방서가 아마 브리핑을 했던 그 상황도를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상부에서 이 싱크홀이 생기면서 밑에 하부에 있는 그 터널 쪽으로 이게 현재 전부 흙이 터널 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터널 쪽 막장 쪽에서 한 50m 정도 여기까지 흙이 쭉 이제 밀렸어요. 그래서 예. 아마 피해자 같은 경우가
실제 이제 한 50m 그 이격된 거리에서 이제 발견이 됐던 걸로 봤을 때는 네. 터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예. 아마 터널이 현재 전형적으로 이런 사고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터널이요. 그래서 터널 예. 천단부 쪽 이쪽이 무너지면서 상부에 현재 그 지표까지 전부 다 싱크홀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과인지 원인인지는 조금 더 파악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한 상수도 파열보다는 터널이 무너지면서 아마 상수도가 파열된 거 아니냐. 이게 좀 더 강한 확신이 좀 들고 있죠. 그러면은 최근에 이 싱크홀 같은 게 이제 한번 생길 때마다 뉴스에는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에 많이 더 늘고 있습니까? 싱크홀 사고가? 지금 평균적으로 뭐 1년에 한 60회 정도, 이 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뭐 이게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든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대부분 현재 그 싱크홀 발생된 원인을 보게 되면 네. 주로 이제 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이런 파열 부분들 뭐 이게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대매우기 뭐 그래서 특히 이제 땅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로들이 되게 많아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통신, 가스 뭐 이런 관로 공사를 하면서 이게 대매우기를 잘 못해서 일부 좀 부분 침하라든지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도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과 같이 이제 뭐 공사 진행 중에 의해서 현재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들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결국은 한 50%를 차지하는 상하수도관이 문제다 그러면 이 상하수도관이 되게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누수가 되면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근데 이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보다는 아마 터널 공사 영향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인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네요.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시가 이제 노후화가 되게 되면 그 하부에 있는 기반 시설도 당연히 노후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한 20년, 30년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내구 연한이 다 끝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고장이 날 수밖에 없고 이제 파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싱크홀이 발생되는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택지라든지 또는 그 지구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오래됐던 지역들 여기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도심지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지하 자체를 그렇게 개발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하를 많이 개발하거든요. 뭐 예, 지하 상가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기타 뭐 이번 고속도로 현재 뭐 GTX라든지 그래서 아마 지하 자체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매설되어 있던 이런 지작물들 또는 뭐 지하 수위가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도심지가 더 싱크홀 가능성이 더 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작년 뭐 8월 달에도 영희동 쪽에서도 아마 싱크홀이 생겨서 차량이 한번 빠졌었잖아요. 예. 뭐 그거 외에 뭐 정로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향후에도 아마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찍힌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같은 걸 보면 한꺼번에 훅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 없이 다 그렇게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까? 실제 모든 사고는 전조 현상이 있는 거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조 현상이 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뭐 주유소 있잖아요. 네. 주유소 같은 경우에 바닥이 뭐 균열이 갔다든지 아니면 당일날 오전에 그 주유소에 있는 그 배수구, 이 배수구가 함몰이 되면서 민원을 넣었었고 이제 복구를 했었다든지 또는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상가들 여기서도 이미 전부 다 바닥이 균열이 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벽체 이런 벽체도 보면 약간 균열이 좀 가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사전에 징조가 있었다. 그리고 아마 공사 관계자가 한 달 전에 아마 이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어요. 네. 어떤 민원이냐면 이 집안 자체가 여기는 집안이 되게 좀 연약한 집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래 집안하고 그다음에 뻘, 점성토 이게 이제 쌓여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예. 실제 여기 하부에 터널이 지나가는 구간은 암 구간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모래라든지 뻘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너지기 쉬운 집안이었어요. 원래 여기가. 아하.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균열 또는 뭐 이렇게 보도의 틈이 좀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등이나 또는 그 심어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도 약간 기운다든지 아마 이런 현상들이 미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실제 민원이 발생된 거를 보게 되면 한 달 전, 한 달 전이면 아마 터널 공사 시작하는 그 무렵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터널 공사하다 보면 거기에서 막 물이라든지 토사라든지 아마 이런 것도 일부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전조 현상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조 현상인지를 모르고 아마 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전조 현상이 모르고 아마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이런 사고들로 이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민원을 제기하신 그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 사실 주유소는 지하에 유리 탱크가 크게 있잖아요. 이게 또 더 큰 네네.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서울시가 그래서 나와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네네. 검측을 해봐도 이상 없는데요 하고 갔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아마 서울시라든지 그 현장에서 대응을 좀 잘 못하신 것 같고요. 예. 실제 이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싱크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아마 계측기를 설치를 했다 하는데 그 계측기를 아마 콘크리트 쪽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하부에는 이 땅이 있는데 콘크리트 자체는 좀 약간 강성을 갖고 있어서 이게 견뎌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부 쪽에서의 어떤 변화는 감지를 못했을 것이고 단지 상부 쪽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그걸 유관 관측을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실제 아마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물이 평상시보다 좀 많이 나온다든지 아니 물이 나올 때 뭐 토사까지 섞여서 나온다든지 이건 작업자들이 사전에 아마 알고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 달 전에 그 공사 관계자가 서울시에 이런 방법으로는 좀 위험하다. 좀 공법을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민원을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죠. 막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인재였던 사고 같기도 하네요. 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인명사고가 났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서 사실 그 매일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이런 거 눈치채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알 수 있는 조짐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냥 운전하다 보면 전방 주시하는 게 이제 주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땅이 어떻게 돼 있다 또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걸어가면서 어떤 치마가 좀 돼 있느냐, 균열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노선을 통과하는 이런 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택시 기사님들이나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핸들을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뭐 핸들이 약간 좀 틀어진다든지 차가 약간 한번 튕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싱크홀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안 하시고 단지 도로가 좀 꺼졌구나 이렇게만 생각만 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고요. 아마 주로 이제 그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균열, 치마 또는 보도블록의 어떤 약간 벌어짐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지식도 별로 많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참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고 균열도 많이 나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꺼지거나 뭉쳐있는 아스팔트 현상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이제 과적 차량들 많이 다닐 때. 그거 보고 이거 싱크홀 전조 증상 아니야? 이렇게 또 보기에도 또 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름철에는 이제 아스팔트가 이제 약간 아스팔트가 이렇게 연질이 돼가지고요. 예. 약간 밀리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싱크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아스팔트 표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냐, 또는 땅 밑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냐, 그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이게 근데 싱크홀이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어떻게 뭘 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워낙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실제 이제 가장 좋은 건 일단 급정지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급정지를 하다 보면 이제 뒤에서도 차량들이 오다가 여기서도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접 차선으로 이제 약간 피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가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가능하겠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은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단은 비상등을 켜고 급정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차량이 없는 쪽으로 갖다가 이동을 해서 일단 정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해서 아예 빨리 가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약간 치마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하부는 땅은 일단 쏠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상부에 있는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견도줘요, 이게요. 그래서 이번 뭐 카니발 운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울렁했다가 튕겨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빨리 통과해서 아마 됐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가장 좋은 건 일단 급정지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급정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급정지하기 힘들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갖다 우회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싱크홀 지역을 통과를 했다 그러면 바로 빨리 밖으로 나가는 방법.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게 사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고는요, 싱크홀을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예측을 해야 돼요. 네. 예측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GPR 탐사를 해서 레이더를 땅 속으로 발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공동이 있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가 그 어떤 그 관측망을 한다고 해서 집안에 이제 센서를 갖다가 이제 부착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센서 부착해서 이제 미리 이제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법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어떤 예측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강하는 방법인데, 네. 보강하는 방법은 결국 이제 물을 이제 막는 방법이죠. 그래서 물이 현재 들어가지 않게끔 뭐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흘러가는 이런 쪽에서 갖다가 차수하는 방법, 또 이제 지지를 갖다가 이제 보강하는 방법, 뭐 시멘트 같은 걸 섞어가지고요, 땅 자체를 좀 붓게 하는 방법들,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공사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공사장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철저하게 뭐 그라우팅이라든지 또는 지방 보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공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싱크홀 사고 좀 제대로 좀 예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단 최명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지난 21일부터 경북 의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영양 등으로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18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속도로 차량 통제 구간이 늘고 있습니다. 강풍이 번진 불씨로 인근 철도 선로변에서도 불이 나 중앙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이 참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 탄핵 국면인데 젊은 세대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공부에 나서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네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30 세대 사이에서 뭐 정치나 민주주의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비상계엄 사태랑 헌법재판소가 뉴스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네. 그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관심도가 학교와 서점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서적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대형 인터넷 서점에 따르면 헌법 관련 도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 연속으로 계속 증가 추세고요. 올 1월에는 헌법 관련된 서적 판매량이 지난 1월 대비 무려 1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 광화문의 대형 서점에는 아예 헌법 혹은 전 세계 헌법 분석이나 심지어는 로마법 같은 이제 법률 관련 서적만 따로 모아둔 매대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또 헌법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네. 직접 이거를 필사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출판 트렌드가 필사인데요. 예. 그 흔히 뭐 성경이나 혹은 문학 작품 필사는 좀 일반적인 현상인데 최근에는 그 한 페이지씩 헌법을 필사하고 그걸 또 SNS에 인증하는 그런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 헌법 필사를 통해서 헌법이 국민들의 무엇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지 이거 이제 스스로 알아보고 있고 이런 인기에 좀 힘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서점업계 통계에 따르면 1월에 헌법 필사책 판매량이 그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5,300% 가까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한 헌법 필사 노트가
좌우의 가치를 모두 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왼손잡이용 필사 노트도 출시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야, 이거 출판사에서 머리 잘 썼네요. 약간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네, 왼손잡이용 필사 노트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좌우의 가치를 모두 담았다. 네. 재밌나네요. 네. 그러니까 필사하시는 분들 필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뭐 흔히들 필사를 베껴 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필사는 읽고 다시 옮겨 쓴다라는 점에서 책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는 독서 행위에 사실 가깝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헌법 필사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단순히 헌법을 내가 한번 써본다라는 게 아니라 그간 관심이 없었던 헌법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감정에 가깝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인터뷰한 Z세대들을 들여다봐도 한번 읽고 손으로 옮겨 쓰니까 단순히 그냥 읽었을 때보다 헌법 정신이 잘 와닿는다라고 이제 답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또 이게 헌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반 법률들과 다르게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고 또 이런 걸 또 쓰다 보면 요즘 이제 혼란한 시대에 정신 집중도 잘 되고 또 대부분 이걸 또 SNS에 인증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또 타인들과 나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또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다른 법을 네.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엄청 네. 복잡하고 네. 막 뭐 대통령령 뭐 이것저것 찾아보라고 하고. 네. 근데 사실 헌법은 비교적 좀 심플하죠. 비교적 쉽습니다. 짧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대학교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이 헌법 네. 이 관련된 과목을 또 많은 사람들이 수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청년들이 법을 배우는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대학일 텐데요. 그 대학 역시도 헌법 관련된 변화가 좀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서울대학교에 따르면 올해 이제 1학기 수강 신청을 받은 결과 헌법 관련된 학부 강의인 뭐 헌법, 시민교육과 헌법, 한국 정치사 입문 같은 세 과목이 수강 신청 매진 현상이 일어났는데 교양 과목. 네, 이게 왜 놀라운 수치냐면 이들 과목에 이 지난해 이제 개엄 전 수강 신청률이 67%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 또 올해 이제 선고 예정인 탄핵 심판 같은 그 판결문 역시도 다음 헌법 관련 강의에 참조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헌법 수업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게 학계의 분석입니다. 또 학생들이 민주주의 관련 강연을 찾아서 듣거나 그렇습니다. 또 정치 토론을 하기도 한다고 네. 학생들끼리. 그렇습니다. 그 건강한 이런 공론장을 좀 경험해 보려는 대학생들의 수요가 이처럼 좀 늘어나면서 캠퍼스에서도 이런 수업 외에 다양한 형태의 헌법이나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 이후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역시도 또 이런 추세에 맞추어서 대학 캠퍼스를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이 좀 예상보다 이런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대학을 찾아서 이런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2030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그리고 예전에 정말 정치 동아리 좀 있었었는데 네. 한동안 또 정치 동아리는 기피 대상이기도 했다가 요즘엔 또 여기 가입하는 새내기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취업이랑 이 스펙 쌓기만 좀 열을 올린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런 탈정치의 어떤 상징과도 같았던 대학이 네. 요즘처럼 이제 정치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말씀하셨던 사라졌던 정치 토론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캠퍼스를 가보시면 새 학기를 맞아서 정치 시사 토론 동아리를 모집한다라고 하는 홍보물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많은 동아리에서 올해 관심이 높아진 그 관심을 좀 체감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회원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뭐 고려대학교 그 정치시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한 코로나 전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거의 2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그 데이터를 또 이야기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정치 동아리 네. 새내기 이제 새로 들어오려는 관심 있는 맞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늘고 있다는 네. 거고요. 이정옥님이 20대 아들도 요즘에 헌법에 관심이 많네요. 책도 구입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참 슬픈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청년 세대들이 더 정치에 관심 갖고 헌법 정신, 민주주의 그렇죠. 더 관심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기회가 어떤 좀 특발성이 아니라 네. 그냥 평소에 안정적인 상황에서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갈등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쏠리고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이 맞지 않을 네. 때 이게 필요 이상의 그런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요. 네. 좀 그래도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민주주의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견이 좀 맞부딪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타협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청년들의 관심이 무관심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나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헌법 고유의 가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또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비판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격해진 이념 갈등을 청년들이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이 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경계심과 판단력을 길러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도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기 주장만 강화하기 위한 토론, 자기 주장만 강화하기 위한 확증 편향의 그렇죠. 공부가 아니라 맞습니다. 좀 밸런스를 갖추기 위한 네. 그 아까 6672님이 Z세대가 그 접근성 쉬워진 유튜브로 인해서 집단 극화적인 정치 가치관을 배우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신다고 또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SNS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더 확증 편향을 더 강화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을 일부러 꺼놓습니다. 아, 나를 학습하지 말고. 네. 왜냐면 이제 반대된 이야기도 같이 좀 균형적으로 봐야 네. 하는데 최경미님은 국회에도 젊은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현종님은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미래가 밝습니다. 싹 다 고쳐야 할 시기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걸 이제 싹 다라고 표현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김은희님이 아까 우리 필사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87세이신데요. 연세가 있으시니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해서 치매 예방 차원에서 불경을 필사하시더라고요. 경전 필사도 많이 하시죠. 와,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쓰신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필사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은가 봐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 헌법 자체가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 요게 이제 처음으로 필사 입문하기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서나 아까 말씀드렸던 불경 같은 경우는 좀 길거나 좀 양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예. 요런 헌법 같은 경우가 편경과 다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필사 입문하기도 좋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할 때 아예 책 한쪽 편에다가 글을 쓸 수 있는 공란을 일부러 만들기도 그런 하고 경우도 있죠. 네. 부록으로 네. 빈 노트 같은 걸 같이 끼워주기도 하고 맞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정립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화장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무슨 화장품이 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이른바 K-뷰티라고 불리고 있고 미국에서 정말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거든요. 종류도 많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경제 안 좋으면은 뭐 립스틱이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 많았었는데 그 효과 특히 이제 저가 화장품도 훨씬 더 잘 나가고 있고 그 시장 트렌드랑 투자 전략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